종문이에요. 제목은 갯벌의 종문입니다. 갯벌. 우리가 이제 흔히 갯벌에 이제 우리 많이 가잖아요. 저기 그 벌교라든지 여자만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뻘배를 이렇게 타고 다니거든요. 뻘배 아니면 못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일반인 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저도 한번 빠졌는데 다른 사람이 이게 잡아다녀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발을 빼는데 뽕 소리가 나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소리가 나요. 뽕뽕 소리 납니다. 이렇게 빨리 빼면은. 근데 이 허벅지까지 잠기니까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네, 그분이 이렇게 잡아당겼었는데, 이거 체험을 한번 갔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 저만치 걸어가는데 못 걸어가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뻘배를 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할머니 분들은 잘 돌아다녀요. 그냥 그거 갖고 놀아요. 그래서 이 갯벌의 종문을 제가 이걸 어디 갔었냐면 여자만 갔었어요. 제가 전주 살을 때인데 어느 여자만 장어구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만 장어구이집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집은 여자만 봤지?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집을 갔어요. 갔더니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남자만 있어요. 그래서 왜 간판을 이렇게 여자들만 두르라고 여자만이라고 이렇게 해놔야 지인이 웃으면서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저기 가면은 남도 가면 여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자만에 거기서 거기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만 장어구이집이 전주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만 가서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 해프닝입니다. 갯벌은 종문인데요. 갯벌은 발 모양, 종문이니까 발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각이 있다. 그 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일정하지를 않아요. 네, 그 갯벌에서 어떤 발자국을 찍어도 일정하게 나오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생의 헉이 움켜진 배꽁무니에 거품들이 하늘의 입구를 봉쇄한다. 이건 뭐냐면 이제 썰물이 되고 배들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꽁무니에 이제 약간의 포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하늘을 쭉 배가 나오면 하늘 입구를 딱 봉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예를 들면 호수나 이제 이런 데 있으면 하늘을 호수에 다 담잖아요. 근데 물이 쫙 빠지면 하늘은 어디 온데간데 없어요. 네, 그 거대한 하늘을 담고 있는 바다지만 물이 다 빠지니까 하늘을 봉쇄하고 말아버려요. 그 뜻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마른 등뼈를 세우던 지평선은, 이건 지평선이 아니죠. 이건 수평선이겠죠. 흔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른 등뼈를 세우던 수평선은 떨어지는 무릎 편차의 하중을 견디느라 편차,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를 편차라고 합니다. 이거 문제 없어요, 아직. 마지막 걸음이 머문 곳에서 자꾸만 밖을 기웃거린다. 자, 썰물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자꾸만 밖을 기웃거린 거예요. 무적 소리에 밀린 바다가 더듬이를 앞세워. 무적. 선박과 이제 선박들이 울리는 고동 소리. 그걸 무적 소리라고 그럽니다. 무적이에요. 이게 원래는 바다 안개, 해무라고 하죠. 해무가 꽉 끼어서 시계가 이게 불량할 때 선박과 선박 간에 울리는 고동 소리를 무적 소리라고 합니다. 무적. 거기에 안개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네, 무적입니다. 그래서 해무에 무적이라는 것은 안개무자입니다. 상망의 숫자를, 이것도 상망이 나왔네요. 똑바로 세곤 했다.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상망입니다. 한절기 뒤끝으로 정적이 숨어들고, 이거 흔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부유하는 떠있는 소문. 이 부유하는이 아니고 부유하듯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듯. 섬들이 막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한 곳에 북박여 있지만 밀물이 들어가나 또 썰물이 딱에서 다 빠져나가면 섬이 마치 움직여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그렇게 됩니다.
부유하듯 떠있는 섬은 땅바닥에가 아니고요. 갯벌에 떨어진 자두알 같다. 그 섬이 꼭 자두알 같이 생겼더라고요. 여자만 이렇게 보니까. 바람은 불면의 연대를 안고 갯벌의 종문을 읽는다. 자, 사막이나 이런 데 보면요. 바람이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딱 하면 착착착착착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무창포라든지 그런 데 이렇게 바다를 가면은 썰물이 딱 됐을 때 그 갯벌, 그걸 갯벌이 아니, 반다르잖아요. 그 바닷물 이렇게 형상이 쫙쫙쫙쫙 돼 있습니다. 참 멋있게 돼 있죠. 그런 걸 유심히 보시면은 상당히 멋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도 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물결무늬, 바다에 있는 그거는 물결무늬라고 하고, 또 그 사막이나 그런데 그 사구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그 모래가 이렇게 착착착착 등고선을 만들어서 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무늬 그렇게 저는 표현하는데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람은 불면의 연대를 안고 갯벌의 종문을 읽는다. 옴팡지게 발목을 묶고 있던 조개들은, 발목, 조개들이 쏙 들어가 있죠. 예, 썰물 때도 쏙 들어가죠. 움푹 들어간 곳을 옴팡지라고 하잖아요. 옴팡지. 그래서 사라지는 소리도 없이 몸을 숨겨버려요. 예, 사람이 가면은 사라지는 소리도 없이 쏙 들어가 버리죠. 예. 밀물로 떠밀려온 희미한 기억조차, 밀물로 떠밀려온 희미한 기억조차 한나절밖에 못 머물릅니다. 한나절 머문 썰물에 쓸려나갔다. 제 몸을 비우지 않고 단 한 번도 바제 밖으로 나온 적 없는 저 갯벌. 느릿느릿 줄임대를 채우고 있다. 이건 느릿느릿. 밀물을 느릿느릿 줄임대. 밀물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파제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저 갯벌. 상당히 좋은 규정이니까 좀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본인이 썼어도 자꾸 이거를 고치고 어떤 단어가 연관성이 있는지 써놓고는 반드시 몇 번을 읽으면서 줄을 치면서 그 시를 써놓고 줄을 치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온 단어가 없는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바로 고치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첨삭하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부분 감상이네요. 외주로 균형입니다. 이제 제가 잘 아시는 시인 김진탁 선생님이라고 서울 사시는 분인데 저하고 같이 한 10년 넘게 글을 썼어요. 이분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만 3학년을 3번 다녔습니다. 6.25 때 피난 다니면서 학교를 가면 또 피난 가고, 또 피난을 가서 부산으로 가서 또 입학하면 또 피난을 가고, 또 그럼 피난을 가고, 3학년만 3번 다니신 분이에요. 졸업장도 없어요. 근데 그 뒤로 지금 82살이신데 엄청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최우련 선생님은 똑같아요. 한학을 공부를 엄청나게 하셔갖고 아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시를 82살인데도 멋지게 쓰세요. 진짜 이렇게 시 잘 쓰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부분 감상에다 넣어놨습니다. 외주로 균형입니다. 우리 많이 보죠. 옛날에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로 그 천막 쳐놓고 외주를 타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가다가 걸려서 쥐를 잡아갖고 느리게 이렇게 막 하고 서울이나 보라고 했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 외주로 균형 한번 보겠습니다. 손끝으로 보이는 중력을 움켜쥐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막 손끝에 이제 힘을 주는 거죠. 이제 아마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채를 들고 있죠. 외주를 가면은요. 그걸 안 들으면은 좀 어렵고 손으로도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좌우 대칭에 맞게 바람을 나눠 받고 서야. 좌우 대칭에 바람이 맞아야 되죠. 네, 이렇게.
외조로 폭을 넓혔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바람을 나누어서 딱 한 다음에 모든 것을 외조로 폭을 넓힌 거예요. 외줄이 너무 까르잖아요. 엄지발가락에 그 딱 끼고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엄지와 이렇게 발가락에다가요. 그 줄을. 근데 바람을 나눠 받으니까 이게 넓어진 거예요. 이게 줄이. 대단하죠. 천지의 간극을 좁히며 진화하는 공중조론 줄도 진화해요. 자꾸 높아져요. 외국 사람들 막 계속 계곡에서 막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계곡에서도 막 줄과 줄을 매놓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서 신체의 일부가 되고 세상의 모든 불안을 떨쳐버렸다. 올라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 줄이 나와 신체의 일부가 되니까 이제 불안이 없어진 거예요. 참 잘 써졌죠. 그런 이제 줄 위의 광대는 외줄과 내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 불안하지 않다는 거. 세상살이도 세상과 내가 괴리되지 않고 한 몸이 돼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려고.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인생이라는 의줄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의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손잡아주고 누군가가 등불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외주로 그 균형은 우리 인생사, 우리 세상사를 말해주는 좋은 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예요. 잔여물들입니다. 잔여물들. 이 시를 다 읽으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좀 특이한 제가 하나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꼭 이건 이해를 안 해도 상관없다고 제가 항시 그랬어요. 이 주제어는 좀 틀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대화 이후 아주 뭔가 대화를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우리니까 둘 이상이겠죠. 대화를 했어요. 뭔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점점 더 커졌다. 간단하죠. 이제 답은 나왔어요. 대화를 이렇게 막 했는데요. 뭔가를 대화를 했는데 아무리 대화해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의문이. 네, 그런 구절입니다. 네. 상당히 함축적으로 써놨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대화를 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들이 그런 어떤 단어나 어떤 그 사안이 더 커지고 말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생각의 잔여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기억이 충만한 현재형으로 발화되고 있다. 아까도 발화라는 말을 오늘 2번 했는데요. 지금 조금 전 대화를 했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의문이 좀 증폭됐다 그 말입니다. 자, 도마를 이해하답니다. 도마. 우리 쓰는 도마지요. 도마는 참 똑같은 나무지만 비극적으로 사는 거죠. 날이면 날마다 칼을 받아내야 됩니다. 얼마나 정말로 그 현거를 더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마를 보면서 항상 안쓰럽게 하고 또 우리 특히 김혜수 선생님 도마는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가서 꼭 쓰다듬어 주시고. 그럼 저는 도마를 안 씁니다. 네, 저 도마 없어요. 아예 가위로 해버려요. 모든 것은 다 가위로 합니다. 도마라는 것 자체 없어요. 슬퍼서요. 네, 또 쓰기도 귀찮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혜수 선생님은 항상 도마를 볼 때마다 너는 참 그 예리한 칼날을 받아내고 있어서 네 가슴 도마 가운데 보면 결국 움푹 파졌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도마 안 쓰지만 왜냐면 나무 도마 쓸 때는 가운데가 움푹 파졌습니다. 얼마나 칼날을 받아냈으면 저렇게 움푹 파졌을까요? 하면서 좀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마를 이해하다고요. 이해해야 돼. 한 번도 불을 이긴 적 없는 나무. 나무는요, 한 번도 불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무는. 불에다 넣으면 타야 돼. 이제 이해하게 되었다. 스스로 화기를 피해 바닥으로 내려온 나무 도마들, 이렇게 썼어요. 다른 칼은 안 썼습니다. 왜 다른 데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나무는 산에 이제 예를 들면 불이 났어요. 예. 불이 났는데, 이제는 내가 저 불에 타기 싫어. 그래서 도마가
얼른 딱 봐도 내려와버리고 도망쳐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도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더 위험한 칼날에 놓여 있었어요. 자신이. 예. 참 비극적이잖아요. 불에도 타버리지. 누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마는. 그러니까 앞으로 도마를 보면 좀 안 됐다. 좀 쓰다듬어 주고 그러십시오. 불을 피했지만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를 피했다고 해서 다른 것을 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많이 나오는데 하나를 피하면 또 하나가 나오고 하나를 또 오면 또 하나 근심 나오고 인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절대자께서. 매일 근심만 하다 죽으라고. 아니 이거 내일이면 괜찮겠죠. 내일 주면 또 다른 근심이 생겨. 또 내일 모레면 또 다른 근심. 날이면 날마다 우리는 근심과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책도 많이 읽고 좋은 시도 쓰려고 노력해서 시 쓰는 순간이라도 우리는 힐링할 수 있잖아요. 좋은 글을 읽을 때는 우리는 또 힐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글 읽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를 씀에 있어서 언어 과잉을 견지해야 됩니다. 언어 과잉을 너무 막 갖고 오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딱딱 일치를 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감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말 한번 해볼게요. 이성의 경계와 명료한 분별이 시쓰기 기본이에요. 이성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성을 갖고 밑바탕을 그리고 거기에 감성을 더 씌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담벼락을 만들었잖아요. 도덕을 지키는 거예요. 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게 감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그 담벼락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시쓰기라는 거예요. 시쓰기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담이라는 도덕을 지키는 그런 장치물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다. 그래서 말의 여백으로 남기는 시쓰기의 방법론으로 들어가서요. 그리고 거기서 사유를 응집하고 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백을 좀 많이 남겨놓아야 돼요. 그 여백은 누구를 위한 몫이냐면 독자들을 위한 몫입니다. 시쓰기 한다고 내가 다 설명해가지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여백을 남겨놓고 독자들이 그 감정을 그 사람에 맞는 감정을 갖다 대입을 시켜서 카타르시스를 일으킬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는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시는 자기를 위해서 쓰지만 결국 사회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쓰기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오늘은요, 내게 시에 대한 그 광기가 있는가, 아니면 심장을 기운든 시의 멘토를 찾아라 라는 주제로 공부해봤습니다. 또 다음 주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5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